영상을 통해 뵙게 된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시각장애인들과 연세 많아 눈이 어두워서 책을 보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작가가 쓴 책을 작가가 직접 읽는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게 돼서 아주 저도 좋아요. 국내에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걸 첫 시간을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나이도 있고 이 몸이 앉아있는 자세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책 읽는 자세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늘 이 운동을 해요. 그 자세가 그냥 어지간한데 저도 운동 안 하면 이거 앉아서 이 책 못 읽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제가 이 독서를 빠뜨리고 놓칠까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겠다고 그렇게 맘먹으면 안 되고요. 한 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어제만큼은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장, 2장 늘려가야 돼요. 늘려가지 않으면 이 책을 욕심을 내면 바로 포기하게 돼요. 제 경우는 시력 매우 안 좋고 몸 좋지 않은 편이지만 그렇지만 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지금 책을 많이 읽어요. 어제 70분인가 73분인가 이 책을 읽었는데 그 시원찮더라고요. 한 번 책을 잡으면 하루에 다 읽습니다. 이거는 뭐 대단히 이거 분량이 많은 책인데 이건 400쪽이 넘어요. 400쪽, 450쪽 그렇게 돼요. 월남이상제 제가 쓴 책은 한 권이 5권짜리인데 근데 이런 책을 하루에 한 권 거뜬히 읽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좀 늦지만 눈으로 읽으면 더 빨라요. 이런 책을 2권까지도 읽습니다. 그러려면 자세가 좋아야 돼요. 자세가. 그리고 몸이 허리와 목이나 이런 데가 버텨줘야 돼요. 그것은 자기가 몸을 단련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눈은 시력이 매우 나쁘니까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거를 소리내어 읽어보니까 제가 아주 그 발음 억양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장담할 정도로 좋았어요. 젊어서 말도 빠르고. 그랬으나 지금은 이제 시력이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치아가 안 좋으니까 발음이 막 묶여서 들어가요. 이를테면 그분의 명예에 누가 안 되겠으니까 말씀을 한다면 정주영 전 회장님이 연세 많으셔가지고 그거 발음하신 거 보면 내가 책을 읽으면 말하면 얼마든지 읽는데 이런 발음이 나와요. 저도 그런 것을 어제 소리내서 영상을 한 편 뜨면서 이게 들어보니까 발음이 구석구석 정밀하지 않더라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저도 더 나이 많아지면은 이제 제가 쓴 책을 누가 읽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들, 며느리, 딸하게 읽어달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틀어놓고 그리고 조용히 둘러놓아서 들으면 된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1권 1부를 서문서부터 읽었죠. 오늘은 2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영상은 월남이상제 선생 묘소에 제 제자들과 참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고 참 예쁜 애들이에요. 한 1년여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얘들하고 월남이상제 선생 산소에 갔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신 분 보셨을 거예요. 여기 가서 태극기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 그 앞에 방금 나왔었죠. 이게 37분짜리 영상입니다. 이게 두 번을 연속으로 배경 화면 삼아 돌리면 74분 되죠. 거기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예, 알아두셔야 될 것은 어제 1권 1부부터 보셔야 합니다. 오늘 2부로 이어집니다. 월남 이상제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선생 일대기 장편 역사 다큐멘터리 소설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선공감 가감역 이상제에 붙인 이희택, 예, 소제목입니다. 한산은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 오래된 도시 모시의 고장이다. 고려시대부터라고도 하고 삼국시대부터라고도 하여 1500여 년의 역사를 지녔을 것이라 하니 이 또한 일찍부터였는지도 더 일찍부터였는지도 모른다. 남자들은 모시풀을 재배하고 여자들은 삼을 지었다. 앞니로 젓다 송곳니로 저어 일일이 삼을 지었다가 아니라 삼을 저었다군요. 앞니로 젓다 송곳니로 저어 일일이 오를 가르는 걸 젓는다고 해요. 젓는 여인들의 이빨이 성하지 못하고 점점 닳아 작아진다. 월남엔 어려서 주로 못이 젓고 못이 짜기와 소곡주 담아 거르기라는 하는 것을 보며 자랐다. 집집마다 저마, 모시풀을 저마라고 해요. 저마를 가지고 있어. 저마를 베어다 껍질을 벗기고 속껍질을 이빨로 가르는데 이것이 삼배가 되고 아주 가늘게 가르고 또 가르면 세못이라 한다. 소곡주는 한산의 명물이죠. 오래된 거예요. 소곡주는 고온 숙성이 아니라 저온 숙성 방식이다. 막걸리는 단 일주일 이내 걸러내지만 소곡주는 몇 달씩 근 100일을 숙성시켜 얻는다. 저마는 밭에 심지만 비가와 논이 되어도 견뎌 습지에서도 잘 자라는 습생식물이기도 하다. 희택, 이상제 선생의 붙인 이름이죠. 휘라고 하죠. 원래는 희택은 농토가 없어 저마를 심고 거두고 삶는 것은 삶고 젓는 일을 하지 않고 배틀을 들이지도 않았다. 예, 잔글씨라 잘 안 보여요. 제가요. 이제 근데 채광이 또 나쁜 것 같으네요. 그저 관아에 근무하는 일매 말직 관리다. 태생이 조용하고 예를 중시하여 고려 말의 충신목은 이 세계 후손으로서 겸손과 학문을 두루 갖추고 성실하여 관아와 이웃들이 지식이 풍부한 선비라는 뜻을 담아 이 서규라 부른다. 자나깨나 학문을 존중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이고 묻는 사람에게는 늘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를 즐겨한다. 어떻게 하든지 상제는 제가 다 못한 공부를 제대로 시키리라. 희택은 어느 하루도 다짐하지 않은 날이 없다. 별 병치레 없이 상제는 잘 자라고 둘째 성제도 태어났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희택은 박씨 부인의 말을 늘 떠올린다. 상제를 낳고 했던 말, 박씨 부인은 상제를 낳고도 역시 성제를 낳고도 역시 똑같은 말을 했다. 애썼소, 고맙소 하자. 낳기만 해서 자식이라 하겠어요? 잘 키워야 자식이지 안 그래요? 허허, 참 잘 낳아야 잘 키우든가 하는 거지. 그럽시다. 잘 키워봅시다. 저는 낳았으니 먹이고 키우는 일이야 제가 하겠지만 잘 가르치는 것은 당신이 하셔야 해요. 알았어요, 알았어. 희택은 웃으며 들었지만 두 번이나 뒤통수를 연달아 맞은 기분이다. 어떻게 제대로 가르쳐 가문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종종 머리를 감싸고 돈다. 공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다. 부친 경만공께서 자신을 가르치려 어려운 형편에 사다 주신 책들이 지금은 제법 모여 있으나 그때는 책을 제때 사지 못하고 어려서 제때 공부를 못해 그만 실기하여 세월을 잃었다. 경만공이 손수 가르치기도 하다 글방이라 하는 사숙에 보내다 말다 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었다. 우선 글방에 가지 말고 당분간 집에서 공부하거라.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왜 가지 말라 하는지 잘 몰랐으나 제때 글싹스를 보낼 형편이 안 되었던 것이다. 혼자서 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었고 원하는 책을 사주는 것도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원 없이 공부를 하지 못하였다. 희택은 곧 형편이 어려운 눈치를 채고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과거를 보러 갈 정도의 여건이 되지도 못하였다. 상제와 성제는 어려서 제때에 어떻게 하든지 책도 사주고 공부를 꼭 시켜야 한다. 다짐은 이미 굳었다. 그러나 가진 재산은 없고 벼슬도 벼슬이라 하지 못할 선공감 가감력으로 상제의 뒤를 제대로 대주기는 버거웠다. 선공감이란 건축을 포함하는 토목직 관리다. 가감력이란 비정규직이다. 가감력만 떨쳐버려도 낫겠는데 관아의 재정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일이 있을 때는 녹봉이 나오지만 일이 없으면 몇 달씩 쉬어야 하니 녹봉도 없다. 한산성. 한산은 둥근 원형으로 둘러싼 성 안에 군청, 동헌이 있어 관하라 한다. 성곽은 희택이 관리한다. 허물어지면 보수를 하는 일도 희택이 하는 일이다. 때로는 저수지 둑을 손보기도 하고 때로는 제방 둑을 쌓고 고치는 일도 하는 일이다. 이 일은 역부들이 하고 희택은 감독을 하는 관아 소속의 관직이기는 하다. 희택은 한산군 관내 모든 이들이 이석유님이라 부르는 이름에 걸맞게 학문은 높은 편인데 벼슬을 하지 않은 지방 선비로 민관에서 인정을 받기는 한다. 그러나 겉이나 속에 들어찬 실속은 없다. 하지만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뜻이 가득한 희택이다. 목은 이색의 15대 손이라고 하는 자존심이며 이색과 같이 훌륭한 자식을 낳고 길러내겠다고 하는 뜻을 품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상제가 6살이 되자 희택은 그때부터 틈틈이 공부를 시켰다. 7살이 되자 천자문을 떼어 집에 있는 책으로 가르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사숙으로 보낸 지 2년이 지나 8살이다. 봄이 지나 보리 수확 때가 되면 보리쌀 한 말, 가을 추수 때에는 쌀 한 마리 상제의 글값이다. 선공감으로 관아에서 매달 녹봉이 나오면 이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가감력이다 보니 일이 없을 때는 수입이 없어 그도 쉽지 않아. 때로는 맨 상축삼에 아욱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러나 상제가 배울 책은 어떻게든지 사다 주고 사숙에 내는 학비는 한 번도 늦추지 않았다. 있던 책과 사원 책이 몇 권 있으나 부족하다. 박씨 부인은 자주 점화반일과 점화젓기 품을 팔아 모은 돈으로 상제가 볼 책을 사게도 하였다. 성제가 아직 어려 일을 못하고 있으나 희택의 생각은 또 다르다. 언제까지고 사숙에만 보내서는 안 될 일이다. 비오고 눈 쌓이면 못 가고 오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다잡아 제대로 공부를 시키려면 숙식을 하며 공부만 할 대로 보내야 한다. 어느덧 나이는 11살이나 되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할아버지의 위패를 모신 문헌서원으로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이색 할아버지의 위편에 문헌서원이라고 있어요. 서천에. 문헌서원은 240년 전인 1910년 광해군 시절 이색의 생가지이며 거주지기도 했던 고천리에 개인사당 효정사를 세우고 후일 제사만 모시다가 서원 기능이 추가되어 영모리로 옮겨 20리 밖에 있다. 그러나 자신이 자주 가보기에 멀고 상제의 스승으로 누군가를 모시기에는 차라리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면하게 정진토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희택은 봉서암, 현재의 봉서사로 간다. 현만이라 하는 스님을 만나 상제를 먹고 재우며 봉서암에 맡기려 하는 것이다. 일찍이 복시에까지 급제하고 전시를 준비하다 불가에 입문하여 유망한 아이가 있으면 한 명만 가르치려 한다는 말을 들은 지 몇 달인데 이제야 찾아가는 것이다. 이미 누굴 정했을까 불안하다. 흙으로 만든 조소불상이 있어 전국에서도 유명한 봉서암은 규모가 큰 사찰은 아니어서 여러 명의 제자를 둘 형편이 아닌 줄 알기에 서둘러 찾아 상제를 맡긴다고 한 것이 늦었다. 아, 이석윤님 전에 한번 뵀죠? 아니라도 제가 들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모근의 후손이시라니 어련하시겠습니까? 어서 오시지요. 제 맏아이가 상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학문의 재주는 있습니다. 스님의 제자로 과거에 응시할 만큼 잘 가르치고 싶은 욕심에서 찾아뵈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석윤님 아들 얘기 들었습니다. 영특하여 모근이 환생했다고도 하던데요. 이름이 상제입니까? 예, 그저 보통 아이일 뿐입니다. 맞아요. 상제입니다. 왜 상제라고 하셨는지요? 예, 학문도 결국은 두루 아우르는 게 아닌가 하여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희 부친이 상제라 하자 하셔서 그에 따랐습니다. 그렇죠. 장사상자거든요. 그렇죠. 장사꾼이 돈이 된다면 가르지 않듯이 학문의 세계에도 서로 다르지만 치우쳐 한 군데만 머무는 소인배 학자가 되지 말고 모두를 감싸 안는 학자가 되어라. 이런 의미시로군요. 이름이 참 좋습니다. 부르기도 편하고. 일단 언제 한번 상제를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보시고 큰 신세를 지고자 하는데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눈에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자라고 여럿을 둘 일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제자답게 가르쳐 제가 보람을 느낄 아이를 찾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서 하려는 거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지요. 또 여기 머물 데가 넓은 곳도 아니고요. 다만 현만이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멈추고 희택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잘 알겠지만 공부는 나이가 맞아 제때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사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은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쳐 훌륭하게 키우려 한다면 당사자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길을 끌고 가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 부모, 스승 셋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제 역할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모든 게 맞아야 해요. 이석윤님이 어떤 자세로 상제에게 어떤 기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싶어 결례가 될지 모르겠으나 각오를 얼마나 단단히 가지셨는지 짚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제 열정이 상제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뜻으로 겸손히 받겠습니다. 잘 알았으니 형편이 어렵지만 아이가 마음에 드시거든 친자식 같은 마음으로 스승님이 되어 주신다면 아비된 몫은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아이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맡으면 끝을 봐드려야 하는데 제가 나이 들어 몸이 안 좋습니다. 오래 살 자신이 없어 그게 걱정입니다. 얘들 하고 지내는 생각이 나네. 자, 49쪽으로 50쪽으로 왔네요. 예, 건강하셔야지요. 그런데 예우는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요? 예우라니요. 글감 뭐 이런 거 말씀하시나 본데 이성님의 형편은 제가 잘 압니다. 부자라면야 짐짝으로 준들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다 부처님의 공덕이 있어야 뭐가 되는 일입니다. 있으면 후히 주시고 없으면 한 푼도 안 주신들 상관없습니다. 제가 잿바꾼이 아니니까요. 그저 부처님의 연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상제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첫째입니다. 제가 먹으면 먹고 굶으면 상제도 같이 굶어야지 도리가 있겠습니까? 설마 하니 그 집도 굶는 판에 글값 안 준다고 상제를 내려버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글 팔아먹고 사는 글장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산관악 천둥 번개가 치고 강풍이 불어 한산성과 여러 곳이 붕괴되었다. 아문을 일컫는 관아는 동서남북에 사대문이 있고 둥근 성곽 원화 안에 동원을 비롯한 관청이 있는데 성벽은 건지산성 축성 방식이 찰흙에 돌을 넣어 쌓은 것과는 달리 석성이다. 희택은 건지산성을 여러 번 눈여겨 살피고 성의 특징을 여러모로 깊이 관찰하였다. 백제시대 쌓은 성으로 어언 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건지산성의 축성 구조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직도 희택이 의문을 갖게 한다. 들쳐도 보고 헤쳐도 보아도 기단은 돌이고 상단은 흙인데 돌보다 흙이 더 많지만 수천 년 풍상에도 상당 부분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을 찾아내기 위해 백제산성을 찾아 타 지역에도 둘러보았으나 성이란 드러난 거죽보다 보이지 않는 기초가 중요하여서 아직도 숨은 비결을 다 찾아내지 못했지만 기초를 어떻게 했는지도 알았다. 그에 비하면 얼마 안 된 한산성은 처음 누가 기초를 놓고 쌓았는지는 모르나 보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 전문직이다 보니 관복을 내주어 입고 다니지만 희택은 선공감 이연석 아래 민철식과 둘이서 가감역에 임명된 지 오래다. 물론 사대문도 관리하고 연못이나 군내 저수지와 툭을 쌓고 관리하는 일도 한다. 수로뚝을 쌓고 새로 내고 때로는 산사태가 내면 이를 복구하기도 하지만 한산 지역은 산이 낮아 산사태는 흔하지 않으나 건지산, 월명산, 기린산, 취봉산, 계정산, 일광산, 숭정산, 원산, 어리성산, 용두산 등등 무너지거나 산불이 날 때에도 역시 희택이 속한 공방의 일이며 희택은 앞장서 역부와 잡부를 데리고 성내와 성 밖의 선공 관련 일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점을 둘 일은 홍수가 나면 둑을 지키는 일이며 안경을 제가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이 안경이 아니네요. 어쩐지 큰 글씨가 가물가물. 예. 독서용은 또 이 안경이 또 달라요. 독서용도 또 책에 따라 안경을 달리 있어요. 아이고 갑자기 더 좋은 안경을 쓰니까 어리게 해버리네. 그러나 가장 중점을 둘 일은 홍수가 나면 둑을 지키는 일이며 관아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다.
물론 가뭄이 들어도 물고와 둑에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한다. 한산성한 관아는 남향으로 앉아 북쪽 건지산 밑에 동원이 자리 잡고 있다. 동원 뒤 북문은 산밑이라 관리용일 뿐 사람이 별로 드나드는 문이 아니고, 정문은 남문으로 금강 방향 쪽에 자리 잡고 있다. 정문이 남문보다는 서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도 많은데, 서문에 맞닿은 길이 희택이 사는 종지리는 물론 마산, 홍산 등 한양으로도 가는 주도로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민원실에 해당하는 거죠. 향청 출입은 서문이 가깝기도 한데다가 인구도 서쪽이 많기 때문에 이 서쪽 출입한 문이 더 크다. 그러나 상가가 있는 시전이라 하죠. 시전은 남문 밖이다. 정문이 되는 남암문으로 들어서면 성 안에는 바로 연못이 있다. 대궐의 형식을 본뜬 연못으로 경복궁으로 치면 경혈에와도 비슷하다 할 것이나 얕고 작으면서도 풍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관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성내 공기를 편안하게 하며 찾아오는 백성들의 느낌도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다. 견지산 아래 제일 높은 곳이 현재의 한산 면사무소 자리가 있는 동헌이다. 서문 방향 왼쪽 연못 왼쪽이 향청이요, 연못을 지나 우측 동헌 좌편에는 성을 찾아온 관리가 묵는 객사와 옥거리라 불리기도 하는 형청이 자리 잡고 있어 제를 지으면 여기로 가고, 형청 앞도 입구에 연못이 다 있다. 군소의 집무실에 해당하는 동헌으로 들어가려면 남향으로 자리 잡은 아문루를 통과해야 하고, 서문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연못을 지나 돌아가야 한다. 혜택에 속한 관아 공청은 향청 안에 있다. 가감역이 하는 일은 역부와 작부를 관리하고 현장에서 직접 일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직속 아전 이연석 성공감은 축송이나 성보수에 대해 희택과 생각이 달라 자주 부딪히는 일이 있었으나 공방나리가 자주 이 가감역의 말에 맞네 그대로 하게 하는 바람에 이연석이 불만을 많이 했으나, 이제 이연석도 희택의 말이라면 순순히 자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려나 하고 인정받아 윗사람으로부터 곤란을 당하는 일은 없어져 하는 일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월남이 본 아버지 희택의 불을 뿜던 눈빛. 비가 그치지 않고 보름이나 계속된다. 상제를 데리고 봉소함 현만 스승님께 간다는 날짜가 장맛비로 인해 희택이 짬이 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 밤낮이 없었고 어두워야 집에 돌아오고, 날이 새는 즉시 관아로 등청해야 한다. 수방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려면 둑을 축조해야 하는 곳이 골골마다 하나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라리들과 축동 사이의 벌판이 상습 범람 지역이다. 그나마 암내둑이 있어 종지골과 한산성 관아 쪽으로 넘치는 물을 막아는 준다지만 해마다 몇 번씩 침수되는 바람에 피농하기 십상이다. 암내둑을 높이고 마산리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오라리 벌판 쪽으로도 암내둑처럼 쌓기는 해야 하는데, 희택의 생각일 뿐 없는 예산으로는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비가 멈추고 일이 끄지막하면 하루를 잡아 봉소함에 가보려 하는데 그칠 기미가 없다. 그러던 오늘 아침 민철식이 우중에 희택의 문간을 들어선다. 장막비를 맞으며 지프로 만든 비옷 도롱이를 덧입은 철식이다. 석이 어른 계십니까?
빗소리가 요란하여 대답이 없다. 선공감, 저 민철칙입니다. 가감역 민철칙이에요. 희택이 방문을 여니 장맛비는 끊임없이 내리고 있어 앞마당에 빗물이 흥건하다. 아니 민감역, 이 사람 아침 일찍 웬일인가? 나는 이제 등청하려는 참일세만은 어서 올라오시게나. 조반은 하셨는가? 예, 일찍 관아에 갔더니 바로 성공감님 댁으로 가라 하셔서 이리로 왔습니다. 상제도 따라 말으로 나온다. 누추하지만 않게나 앉아서 얘기하자고. 철식은 상제가 고개 숙여 인사하니 받고 마루에 걸터 앉는다. 공방나리께서 오늘 비가 안 그칠 것 같으니 등청하지 말고 장밭들 앞내뚝으로 바로 나가시랍니다. 앞내뚝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라 하시네요. 그래, 그럼 동문 쪽 축송 보호하던 작업은 어쩌고? 거기는 제가 맡아 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출근하는 대로 역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네만 북문 아래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왔구먼. 그러면 역구 배치를 어떻게 하지? 오늘은 보조잡부까지 20명입니다. 이쪽으로 7명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알았네. 그럼 가만히 짝을 많이 보내야 하겠소. 보호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일 테니 말이야. 일단 역부부터 몇 명 먼저 보내고 가만이랑 말뚝이랑 장비는 달구지에 실어 보내게. 알겠습니다. 우선 이 동네 역부 오거든 2명 데리고 먼저 앞내뚝으로 가보세요. 계세요. 알았네, 알았어. 고맙네. 그럼 저는 빨리 가봐야 하겠습니다. 그러시게 나도 마음이 바빠. 아니라도 앞내뚝이 걱정됐거든. 잘 되네. 자, 그럼 잘 가시게. 희택은 민철식이 대문을 나서자 상제에게 말했다. 오늘도 사숙에는 못 가겠구나. 어차피 봉사함으로 옮길 거니까 집에 있거라. 아버지 마음 알지? 내가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학문이 늘어난다면 비 아니라 하늘이 불어줘도 나는 좋다는 것. 아버지, 앞내도 저도 가면 안 돼요? 뭐 내가 거길 왜 간다는 것이냐. 집에서 공부해야지. 며칠 전에도 아버지 뭐 하시나 본다고 공연히 한산성 보수하는 데까지 왜 가져와가지고 비를 맞더니 그날 밤에 더 앓지 않았어? 공부나 하고 있거라. 아버지 걱정할 것 없다. 다녀올 테니까. 비가 세차게 쏟아져 내린다. 마당에 물이 넘쳐 박씨 부인이 호미로 물꼬를 퍼내고 있다. 상제가 다리를 걷어붙이고 집을 나선다. 너 이 우중에 왜 나오느냐? 들어가라. 어머니가 해도 되니까. 아버지가 걱정돼서 앞내쪽에 가보려고요. 뭐야? 위험한데 거기는 왜 간다는 거냐? 제가 위험하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제가 가봐야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아니다. 들어가라. 들어가. 그러나 상제는 도망치듯 집을 나선다. 불로도 빗속으로 달려가 버렸다. 물이 바다를 이룬다. 과연 앞내뜨은 물이 차올랐다. 물이 두 귀로 넘쳐 모래가마니를 둘러싸기에 정신이 없다. 말뚝으로 모래가마니를 지지하려 하지만 불어나는 물살을 감당하기 어렵다. 희택이 숨이 넘어가게 가마니와 말뚝을 가져오라 소리를 지르는데 수레가 싣고 온 말뚝이 바닥나 버렸다. 여간 위험한 게 아닌데 희택이 가마니를 잡고 버티고 있다. 가마니 여러 개 밀기를 거듭하는데 그 중에 가마니 한 개가 뒤로 넘어가려 한다. 순간 상제가 뛰어들어 이 가마니를 잡는데도 희택은 상제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순간 상제가 두 가래로 나두렁거려 떨어진다. 그제서야 희택은 상제가 가마니를 잡고 있었음을 알고 크게 놀란다. 그러나 희택은 손을 떼면 안 되겠게 굴러내린 상제에게로 내려가지 못한다. 상류 쪽에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지는지 아차 하면 둑이 통째로 무너질 지경이다. 흙투성이가 된 상제는 얼굴을 닦으며 둑을 기어오른다. 상제가 잡았던 가마니가 위험하다. 희택의 눈빛, 상제가 처음 보는 눈빛이다. 상제를 걱정하랴 둑 무너짐을 막으랴 희택의 눈에 불빛이 번뜩인다. 저쪽에 수레가 오고 있다. 상제야, 상제야. 가마니를 부여잡고 상제를 보는데 가만히 또 밀려 떠내려 가려 한다.
상제가 그 가만히로 급히 기어올라 있는 힘을 다해 받는다. 상제야, 내가 여긴 왜 왔어? 두기 터지면 죽는다. 상제야, 빨리 비켜라. 저쪽으로 가라 하더니만, 상제야, 그 옆에 가만히 그것 잡아라, 그것 잡아라. 희택도 정신이 하나도 없다. 상제가 두 개의 가만히를 바꿔가며 밀고 선다. 떠받치고 섰다. 말뚝을 들고 와 희택이 미는 가만히에 때려 박으려 하자 상제 가만히부터 말뚝을 치라고 소리친다. 마침내 희택이 나둥글고 밀던 가만히가 하나씩 떠내려가 물이 쏟아져 내린다. 상제가 있는 힘을 다해 희택이 떠받치고 있던 가만히 옆에 밀리는 또 다른 가만히를 잡으며 모래가만히 두 개 가져오세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친다. 희택이 흙수성이가 된 채 둑으로 기어오르며 두 개의 가만히를 틀어 밀어 물기를 다시 잡았다. 상제는 수없이 보았다. 아버지의 번뜩이는 눈, 그리고 굴러내리던 모습, 흙투성이가 되어 둑으로 오르시던 모습, 그때마다 불을 뿜듯 무서운 눈빛. 상제는 영원토로 그 눈빛을 잊지 못할 것이다. 예, 37분이 갔군요. 영상을 보시는 것이 괜찮은가 어떤가 잘 모르겠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보시면 심심하니까 두 번을 돌리면 74분이 되니까요. 그날 밤 상류주가 비가 좀 그치나 보다. 순식간에 6단을 쌓아 올려 쌓은 가만히 한 계단 및 5계단으로 물길이 내려간다. 꼭 이 자리가 문제라니까. 여기가 다른 곳보다 이렇게 낮으니까 말이야. 큰일 날 뻔했다. 어부들도 한숨을 돌리고 희득도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자 상제를 부른다. 너는 왜 여기 왔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데인데 큰일 날 뻔했다. 어서 집으로 가거라. 이제야 정신이 든 모양이다. 아니, 이 얼굴하며 머릿속에도 이게 전부 흙덩어리 아니야? 아니, 참, 네가 안 왔다면 이거 둑이 다 무너진 게 아닌지도 모를 일이긴 하다만, 그래도 그렇지, 넌 겁이 없는 거니 철이 없는 거니. 그날 밤 늦은 밥상에 앉아 박씨 부인이 입을 연다. 상제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큰일이 날 뻔했더군요. 그 말하길 천만다행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일각에 달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상제를 가게 두었습니까? 부자지간에 오늘 제삿날이 될 뻔했어요. 정말 그러기에 달려가니 잡을 수도 없었어요. 가기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제 11살짜리가 힘을 쓴들 얼마나 쓴다고. 그게 아니라 상제 너 말이다. 너는 너 할 일이 있고 나는 나 할 일이 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하다가 죽어도 죽는 것이고 성공도 하는 건데 너는 공부하다 죽어도 죽어야지. 아버지처럼 들판에서 죽어서야 되겠느냐.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리겠니? 걱정이 돼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말리셔도 안 돼요. 허허, 참 운이 좋았기 망정이지. 내가 내 꼴을 안 보고 내가 내 꼴을 안 봐야지 큰일 낼 나이로구나. 상제가 수저를 내린다. 왜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그러나 기진맥진이다. 상제야, 너 아버지의 볼 소원이 뭔지 아니? 내가 못한 공부를 해서 너는 나처럼 힘들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첫째도 둘째도 너는 내 길로 가야 한다. 아버지가 힘든 건 관계없다. 굶어도 상관없다. 그렇다고 큰 욕심도 없고 내가 만약 공부하기 싫다면 하라고도 않겠다. 머리가 좋은 너를 내가 잘못해서 공부를 못 시키면 내가 산들 무엇하며 더 살 이유도 없다. 아버지께 최고의 효도는 내가 가야 할 학문의 길이다. 욕심대로 말하면 빨리 과거에 급제할 실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함으로 보내시려는 거지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공부는 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첫째는 효도요, 다음은 충성이고 그 다음이 백성이 아니겠어요? 저는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뭐라? 아파. 별소리를 다 한다. 11살밖에 안 된 녀석 말치고는 참 고맙긴 하다마는 너 이러다 큰일 낼라. 그러면 아버지는 살 맛이 없어요. 그게 효도라 하겠느냐? 그날 밤 상제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잠을 못 잔다. 머리에 수건을 얹은 상제. 밥을 안 먹고 자도 되겠어요? 박쥐 부인이 이불을 올려주며 혼잣말을 한다. 뭐가 되려고 저러는 건지. 상제 마음속에 씀씀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저런 애를 혼자 보내도 되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는데 순간 잠이 들다 말고 상제가 소리를 치며 벌떡 일어나는다. 가만히 밀려내래요. 저기도 밀려내래요. 놀란 모양이다. 다시 쓰러지는 상제가 외마디를 지른다. 아버지 위험해요. 위험. 현만 스님과 상면하는 상제. 희택이 봉사함에 다녀온 지도 보름여가 지났다. 장마가 멎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믿지 못한다. 무너진 성곽도 일단은 보수 작업을 마쳤다. 봉사함에 곧 가야 하겠다 하면서도 늦어진 지금이다. 먼저 현만 스승님을 만나봐야지. 아직은 간다 못 간다 결정을 못하니까 너는 마음으로 준비나 잘하고 있거라. 같이 다녀와서 승낙을 하시면 옷가지랑 책이랑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도로 가야 될 터이니까. 상제는 긴장하고 있다. 만약 현만 스님이 자신을 만나보고 이 아이는 맞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실망하실까를 생각하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침내 희택과 상제는 봉서암에 도착하여 현만 스님과 마주 앉았다. 아버지 희택도 긴장하는 눈빛인데 그날 보았던 불이 트던 눈빛과는 또 다른 눈빛이다. 부디 상제가 항문을 닦아 성공한 가감력으로서 채우지 못한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상제에게 집중되어 있어 높고 깊은 지식에 대한 지극정성이 넘치는 눈빛이다. 상제라고 한다지? 예, 그러하옵니다. 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약간 숙이고 앉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누차 받은 가르침이며, 말씀을 듣거나 올릴 때는 눈빛을 편하게 하고 올려 뵙되 절대로 눈동자를 굴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자세가 길거나 뒤로 젖혀지거나 너무 숙여서도 안 된다는 것 등등은 이미 사숙에서도 배웠고, 아버지가 잡아주셨던 터라 단정하고도 편안한 몸추스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의 정도는 몸에 밴 상제다. 본인 소개를 해보거라. 이 또한 익히 숙지된 지 오래여서 막힐 것이 없다. 빨라도 안 되고 느려서도 안 되고 톤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말의 선우가 바뀌어도 안 되되, 말 속에 공손함이 있어야 하고 말씨의 우쭐함은 절대 피해야 하며, 그렇다고 기가 약해서도 안 된다. 저는 이가 상제라 하옵니다. 본관은 한산입니다. 시조는 권지 호장공 휘 윤자 경자이시오며 23세 손이었고, 중시조 문정공 호는 목은 휘 색의 16세 손입니다. 문정공의 장자 문양공 휘 종자 덕자의 15세 손이기도 합니다. 그래. 근데 말이 좀 빠르구나. 괜찮으니 급하게 말하지 말고 이번에는 중시조 문정공 모군과 문양공에 대해 아는 데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말해보거라. 급할 것 없으니 아는 대로 천천히. 목은 이색. 예, 휘색 목은 문정공께서는 1328년 5월 신미일 아버님이신 가정공께서 문과 급제하시고 8년이 지난 31세의 나이가 되실 때 애가인 경북 영도군 영해에서 애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 자는 정숙, 호는 모근입니다.
2살 때 선조들의 고향인 한산으로 돌아오십니다. 모군께서는 어려서부터 총명과 지혜가 남달리 뛰어나 구세의 여기 숭정산 독서당에 입문 학문을 시작한 후 일광사등 등 여러 이름난 산사에 다니며 학문을 탐구하셨습니다. 그래서 1342년 고려 충혜왕 복위 2년 14세의 나이에 진사 성균관 씨의 수석으로 흡지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16세의 나이에 별장 정칠품의 벼슬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가정공 이곡 이색 부자 가문이 고려 최상층 명문가로 부상하였음을 증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버님이신 휘곡 가정 문효근께서 어렵게 발신하여 재상의 뒤까지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아드님이신 휘색 모금 문정공께서는 부친보다 월등했던 본인의 타고난 능력과 또 아버님의 음덕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 탁월한 실력을 만천하에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수월하게 벼슬길에 나가시게 되는 경로를 밟게 되신 것입니다. 잠깐, 말이 또 빨라지고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저는 빨리 읽어야 돼요. 모군께서 19세의 나이에 장가를 들려 하자 당시 최고 명문 집안에서 서로 사위를 삼으려고 하여 혼인 당례일까지도 서로 다툴 지경이었다 합니다. 결국 공께서는 당대 제일 명문 집안 중에 한다 하는 안동권 씨에게 장가드는데 그 집안은 중대광, 화원군 중달, 그 처조부는 우정승, 일제, 한공, 그 증조부는 협의평리, 책사, 그 예조부는 선도전서, 윤길손이었습니다. 옛날에 자기 소개는 내 소개보다 조상 소개예요.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문정공 어른은 너 상제가 아니니 결코 자랑하는 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담담하게 계속해라. 예. 26세 때인 공민왕 2년에 고려 문과의 을과 1인으로 장원급제하시고 다음해 3월에는 원날에 들어가 정동행성 향시의 장원급제, 황제가 칠림하는 전시에 2등으로 합격하여 학문의 본고장인 중국 천하를 또 한 번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시에서 차석을 하신 건 원나라 사람이 아니면 장원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현만한 눈을 지그시 감고 상제의 말을 듣는다. 희택이 상제를 극히 내려다본다. 그 후 원과 고려에서 문헌을 담당하는 온갖 청요의 직책을 두루 거치다가 결국 공민왕 20년 1372년 7월 16일 공의 나이 44세 됐을 때 청당문학의 재상관열에 오르시고 청당문학이라 하는 재상관열에 오르시고 의왕 8년 11월 55세에 판삼사사 종일품이 되며 의왕 11년 58세에 문하 시중이 되십니다. 그래서 의왕 11년 1888년 모군께서 환갑이 되시는 해에 이성계가 유하대에서 해군에 와서 6월 8일 우왕을 폐하고 신왕을 옹립하고자 할 때 우왕의 세자인 창왕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음에 공께서는 조민수등과 함께 6월 9일 창왕을 옹립하셨습니다. 이해 7월 8일 공의 나이 61세의 최고의 벼슬인 문하 시중에 오르시고 이성계는 그 다음 자리인 수문하 시중이 됩니다. 영의정이죠, 영의정. 그래, 잘 듣고 있다. 그러나 새 왕국을 세우려는 딴 뜻을 품었던 이성계의 일파는 결국
우왕이 신돈의 혈육이라는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억지 누명을 씌워 창왕 2년 1390년 11월 15일엔 창왕까지 다시 폐위시키며 라고 말하다가 목이 메어 컬럭컬럭 상제가 기침을 하다가는 겨우 공양왕을 세웁니다 하였다. 허허, 이 녀석 봐라. 왜? 아는 것을 말하는데도 힘이 들어? 그러면 모르는 것을 말하면 죽겠구나. 좋다. 첫날이니까 물 한 컵 마시게 하겠다. 저도 한 컵에 물 얻어도. 물을 너무 멀리 놨었는가 보네. (65쪽입니다) 물 한 잔 마시게 하겠다. 물 한 잔 마시게 하겠다. 물 한 모금 마시게 하겠다. 극락전 아래 가면 샘이 있으니 벌떡벌떡 마시지 말고 반 모금 마신 후에 숨을 3번 세고 나서 딱 2모금 반만 더 마시고, 알아들어? 그리고 오거라. 천하에 물 욕심 내면 못 쓴다. 상제가 물을 마시고 돌아왔다. 상제가 티택이 상제의 안색을 살피며 그래야지. 어른 앞에서 어려움을 모르면 상제답지 못하고 말고 하자 현만이 혀를 찬다. 상감마마 앞이 아니길 다행이지. 이래가지고서야 전화 앞에 무슨 말을 올릴꼬. 계속해보거라. 문양공에 대해서도 말해야지. 문양공인데. 문양공 종덕. 예. 모근의 장남이자 휘 종덕 문양공께서는 추성 이귀공신 봉의대부 동지 밀직사사 벼슬을 지내는데 아버님 모근 공께서 창왕을 세우신 것이 제가 되어 조정해서 극형으로 국문하여 장형으로 중매를 맞아 숨지게 할 정도로 이때 문양공의 나이 39세이셨습니다. 슬하에 사남을 두셨습니다. 옳거니 모근께서 이성계 일파의 뜻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다하며 저리를 꺾지 않으시자 12월 1일에 모근과 그 차자인 휘 종학 인제공을 영모로 몰아 유배 보낸 다음 공양왕 3년 1392년 4월 4일 이성계 일파는 선주께서 포온 정몽주를 때려 죽이고 타살하고 다음 7월 17일 1392년 양력 8월 5일 이성계가 결국 왕위에 올라 새왕조를 건국하니 이것이 바로 지금의 조선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하고 같은 날이에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날이 우리나라 제헌절 날로 알면 돼요. 근데 사실 양력으로는 8월 5일이거든요. 됐다. 아직 많이 남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종공으로 가서 3마디만 결론을 지어보거라. 예, 문종공께서는 1374년 한산군에 책봉된 후에는 신병으로 관직을 사퇴했으나 1375년 우왕 1년 우왕의 청으로 다시 창당문학 등을 역임했습니다. 1377년 추충보절 동독 찬화 공신의 호를 받고 우왕의 사부가 되었습니다. 자, 한마디. 1388년 철령이 사건에는 화평을 주장하였고 이듬해 이화도 해군으로 우왕이 강화로 유배되자 조민수와 함께
창을 즉위시켜 이성계의 세력을 억제하려 하였으나 이성계가 득사하자 장단, 함창 등지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래, 두 마디 했다. 이제 한 마디 남았다. 1391년 공양만 3년 석방되어 한산 부원군에 책봉되었으나 다시 여흥 등지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조선 개국 후 인재를 아낀 태조가 1395년 한산 백에 봉하였으나 사양 이듬해 여강으로 가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문하에 권근, 김종직, 변계량 등을 배출, 학문과 정치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저서로는 모군시고, 모군문고가 있습니다. 예. 69쪽 3부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요? 3부를 끊어야 편리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이고 몇 번을 누른 게 있어서 이제 기억을 하느라고 그래요. 예. 이거는 좀 다른 일이로군요. 지금 USB를 건드려 가지고 USB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37분에 20분에 57분, 예. 1시간 정도가, 이게 신기하게 1시간이 걸리네요. 일부 제가 그렇게 맞춘 건 아닌데, 대략 이 책을 쓸 적에 몇 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책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저 중고등학교 장문에 오면 그거 다 배우는 거예요. 책을 설계를 할 때 300쪽을 쓴다. 그러면 15부씩을 한다. 예를 들어서 15부씩 한다고 하면은 1부에 1장에 20면씩 쓰면 되죠. 이런 건 제가 저 장문에서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해요. 이 책은 450쪽, 450쪽 분량 정도, 400쪽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에 15부씩 총 75부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권이 예를 들어 450쪽을 한 권으로 만든다면 그거를 15로 나누면 20면씩이 되죠. 아니지? 20면이면 300쪽이니까 30면씩 되네. 30면씩이면 300쪽. 30면. 3일은 3, 3, 55. 예. 450쪽의 책을 쓴다면, 몇 부로 나눌 거냐? 그러면 내가 몇 면씩의 책을 쓸 것이냐? 그러려면 이 글판을 알아야 돼요. 국판이냐, 신국판이냐, 무슨 배판이냐, 이 글씨에 들어가는 숫자가 있어요. 그런 것은요, 한글에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언젠가 그런 거 다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책 배를 어떻게 해야 책이 되는가? 제가 그것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하도 쓴 지가 오래돼서 이 책을 쓴 게 벌써 이게 200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쓴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저도 지금 이렇게 다시 소리내서 그냥 저는 이 책을 한 50번은 읽어서 교정을 해야 되니까 이 많은 글자에서 한 개 찾아내려고 그래도 교정은 100%가 안 되지만 교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읽었는데 시력이 그때보다 많이 나빠졌네요. 그때는 하기야 제가 책보다는 이 PC로 많이 읽었습니다. PC는 이 반사를 해줘가지고 작가들이 보기에 이 종이책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 종이책도 호수가 초등학생 거는 뭐 15호, 20호도 쓰잖아요. 근데 보통 뭐 이제 11호
요즘은 11호도 더 큰 거 12호를 써요. 저는 이게 10.5호인가 그럴 거예요. 아주 작아요, 글씨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책이 두꺼워지니까 너무. 거기다 이제 이 줄과 줄 간격이 성글성글하면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빡빡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작이라. 지금 5권을 썼는데도 5권 가지고도 월남 이상재 선생을 다 표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여긴 월남 이상재 선생 산소, 이 YMCA에서 양주 3마리, 장흥면 3마리에, 그때는 국립묘지가 없을 때니까, 제가 참,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나요? 예, 이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스승님이라고 모셔와서 여기에 비문을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거예요. 여기서 촬영한 사진도 있고 그래요. 아, 제 책 몇 권에 있는 것 같네요. 5권인가 그 사진도 좀 실어 놓은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이거를 일부 1시간 책을 읽은 것 같질 않아요. 아무리 저거 해도, 아무리 책을 보려면은 전 습관이 책을 보면 한 권이나 반 권 정도를 봐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 그래서 제가, 촬영도 촬영이지만, 저 이제 독서의 맛이 있거든요. 그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감각, 감정, 그거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 띄워 읽으면 연결이 잘 안 돼서 읽는 사람이 감흥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책이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쫙 끈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한 권을 그냥 딱 읽어라.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그거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허리, 어깨 이런데 그 힘을 갖추면 그게 됩니다. 시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천천히 읽으면 되니까. 저는 이제 방송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좀 빨리 읽으려고 하니까 이제 틀리하고 이빨 성글고 그러니까 이 발음이 세가지고 그거 잘 되는 말,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재, 이게 정확하게 되는 사람인데 그게 자꾸 빠뜨려져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틀니가 움직이는 것 같고 시력은 잘 받쳐주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만서도. 여러분 제 2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부에서는 지금 월남 선생의 가정 형편 상황, 그때를 알아야 월남 선생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오니까, 이거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 한산문화원이니 서천문화원이니 한산면 면장님 하시던 선생님이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한산 초등학교 자리가 그거 옥거리 그가 옥사가 있던 자리고, 어떤 자리는 연못이고 다 그 고증에 의해서 한 거예요. 보는 것 같이 쓴다고 쓴 건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부로 넘어가서 만나 뵙겠는데, 3부를 예고를 되면 동서함으로 갔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야기 그 과정일 거예요.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